아, 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지관서가에서 읽는 저로서는 7번째 책 듣는 저녁입니다. 7번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관서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7군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와 있는 그러니까 모든 지관서가에 다 와서 책을 읽었다는 얘기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 괴테마을에 있는 젊은 괴테의 집 지관서가를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지관서가들을 다른 곳들도 다 그 각각 특색이 있고 되게 좋다고 여기긴 했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마을에 이제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기에 정말 너무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극복을 주제로 책을 읽을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 이게 그 괴테마을의 지관서가의 그 큰 테마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명상,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책을 골랐었는데 이번에도 책을 고르면서 우리가 극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커다란 단어일 수 있는데 극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골라온 책이 4권입니다. 첫 번째로 골라온 책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고 그 작고 아름다운 책인데요. 이 자전적 이야기예요. 자전적 이야기인데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작가잖아요. 작가인데 왜 그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에 문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헝가리 출신입니다. 네,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헝가리어로 글을 이제 쓰는 법을 배우고 나름대로의 일템 글을 쓰는 것에 아주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을 발견을 했었죠. 그런데 1956년에 헝가리 혁명의 그 여파로 그 남편과 또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4개월 된 딸과 함께 한밤중에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난민이 되어서 그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가족과 함께 거주했던 곳은 스위스였어요. 스위스에서 시계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을 했죠. 이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그 월경을 할 때 그 국경을 넘을 때 가방을 2개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의 가방에는 그 딸을 위한 그 아주 어린 딸을 위한 그 뭐 기저귀라던가 아니면 젖병이라던가 이런 생필품들이 들어있었고요. 또 하나의 가방에는 사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을 사랑하는 작가로서 사전을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스위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완전한 문맹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써왔던 모국어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고요. 당연히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요. 그런 문맹의 상태를 지나다가 결국은 프랑스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됩니다. 예, 대단한 인생의 역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작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품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런 과정을 이를테면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아주 그 엄청난 극복의 스토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정적으로 자신의 그 어떤 그 고충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읽으신다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작고 얇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편집 자체도 되게 이렇게 헐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담고 있는 이야기는 무겁습니다만 그래서 뭐 읽기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뭐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도 전쟁을 거쳐온 그런 이제 민족이잖아요. 전쟁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운명, 국가의 운명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터전을 잃고 자기의 언어를 잃고 결국은 아주 낯선 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작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극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기만 한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돼요. 뭐 극복이 정말 말 그대로 대단히 운명적으로 뭐 하여튼 자기에게 있는 한계들을 이제 좀 떨쳐내고 그리고 대단히 위대한 어떤 성과를 내는 것, 그것만을 극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극복할 일은 영원히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정도라던가 하여튼 굉장히 그런 다양한 것이 또 극복의 또 이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책은 프리다 스타일 아이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프리다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프리다에 대해서 이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어서 본 그림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주 개성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프리다라고 하는 화가도 이 멕시코의 화가인데요. 이 화가도 말 그대로 어떤 그 인간 승리한 표본입니다. 이 프리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한쪽 다리가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절뚝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소녀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쪽 다리에 양말을 굉장히 여러 겹을 신고 좀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이를테면 한계라던가 약점을 극복하면서 이제 아주 즐거운 아주 이제 눈길을 끈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합니다. 네. 그 20대 후반에, 10대 후반에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온몸 뼈가 부서지는 거의 살아나는 게 기적적인 그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그때 있었던 사고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아주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프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뭐냐면 그 프리다의 이 극복을 단순히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면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프리다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패션들을 어떻게 패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직조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다가 사실 위대한 화가가 된 것은 이 프리다의 사고나 프리다의 그 신체적인 한계와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사실은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아픈 사람이니까 라면서 그냥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자신의 개성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이를테면 좀 꽃피우기 위해서 혹은 굉장히 이를테면 자신의 한계들을 좀 이를테면 그 장점이나 개성으로 이제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극복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이제 프리다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사실은 일러스트가 되게 중심이 되는 책이라서 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극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냥 패배자로만 여기면서 일상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겨낸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패션도 되게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요리로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맛있는 것을 먹인다. 약간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책으로 올라온 것은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네, 이 뒤에 보면 이 책을 쓴 사람 마스모토 하지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 책이 뒤에
단언컨대 저널리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2005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JR 후쿠시야마선이라고 하는 그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부상을 하는 엄청난 사고였죠. 이 책을 쓴 사람은 마스모토 하지무인데 이 마스모토 하지무가 10년 동안 쫓고 있는 사람은 아사노 야사카즈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아사노 야사카즈라고 하는 남자는 이 사고로 부인과 동생을 잃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지역환경계획연구소의 대표였어요. 기술가이자 협상가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족으로서 이 JR 후쿠시야마선 측에 이제 진실 규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 했다는 말을 잠깐 인용을 해드릴게요.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JR은 자기네가 일으킨 사고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원인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 유가족들의 사명,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가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좀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유가족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난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유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고요. 사고를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JR 후쿠시야마선의 탈선으로 한 이 회사의 그 양태를 보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처음에는 오보를 하죠. 건널목 사고다라고 오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전자의 실수다라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죠. 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실수한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 사고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의 주인공인 아사노 야사카즈는 굉장히 기술자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유가족으로서의 감정조차 억누르면서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10년에 걸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아주 끈질기게 이제 그 회사에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대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슬프죠. 네, 슬픕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가까운 사람이 잃는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책들이 가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시작하든 일단 책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어쨌든 먼저 겪은 사람들, 먼저 행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선배로서의 조언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책은 우린 잘 살 줄 알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태까지 읽었던 책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약간 가볍고 재밌는 책을 고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한계처럼 아주 엄청난
뭐 이를테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극적으로 뚫고 나가는 위대한 업적이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거기에 대한 답이 묘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늘 계속 사소한 문제들, 사소한 위기들에 계속 처했지만 매번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멋지와 위선임님에 대해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20살에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처음 만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친하게 지내셨겠죠. 그래서 30살에 함께 여행을 떠나서 718일간 세계 여행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30 결혼 대신 야반도주라는 책을 썼고요. JTBC의 트래블러의 작가로도 일했고 강연과 콘텐츠 제작을 함께 했던 그런 친구이자 동료이자 그런 하지만 그 두 가지 이름만으로는 이제 정의될 수 없는 아주 친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생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이제 접하게 되는 태도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그냥 우리 생활에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관계가 결국은 상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를테면 우리 태도의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이를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힌트를 주는 책이 아닌가 해서 마지막으로 골라왔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이, 제가 오늘 가져온 네 권의 책이 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문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야기인 거고, 이 프리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또한 자신의 한계인데, 이것을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활들, 자기의 패션이라든가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궤도이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해내면서 실제로 공헌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인 거고, 이제 우린 잘 살 줄 알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개인적인 이런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 우리 인간관계들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굉장히 책을 고르면서도 즐거웠고 읽어드리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